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누리입니다. 승은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홍승은 작가님과 함께. 아, 지난주에 너무 알찬 방송 또 저희가 녹음을 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영화 얘기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영화 얘기하기 전에 항상 영화 녹음을 할 때는 요즘 보고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이렇게 추천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작가님 보고 계시는 콘텐츠 이거 같이 보면 되게 좋겠다 싶은 거 있어요? 전 같이 보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평소에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취미가 독서 그리고 막 스트레스 푸는 법도 독서 어머나 노동은 글쓰기 어머나. 이러니까 되게 평소에 되게 언어에 엄청 시달리면서 살아요. 자초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뭔가를 볼 때에는 최대한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거 짝짓기 그래. 프로그램 이런 거 뭐 좋아하세요? 저 진짜 완전 매니아야. 저 웬만한 거 다 봐요. 아, 또 다 보시잖아요. 혹시 다 봐요. 저도요.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자, 요즘에 막 자, 솔로 나는 솔로 그리고 최근 그리고 거 다 보십니까? 다 봤죠. 보이프렌드 보셨어요? 보이프렌드가 뭐예요? 뭐야? 뭐야? 어디서예요? 일본 퀴어 연애 프로그램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블라인드 러브 그 연애 실험 그런 그거 보셨어요? 거. 저 투핫. 네. 아 투핫도 재밌죠. 그 최근에 약간 좀 이렇게 늦은 사랑인가? 늦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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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좀 이슈가 있었죠. 늦사랑 맞아요. 이슈가 그것도 혹시 있었고. 보셨어요? 아니 저는 안 봤어요. 그거 네. 아직 안 봤고 네. 돌싱글즈랑 돌싱글즈. 네. 또 몇 개 있는데 무슨 이혼 프로그램도 있고. 맞아요.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 살롱에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저밖에 안 보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려워. 언니들이 되게 그런 거 왜 봐요? 약간 이런 분위기여가지고. 저도요. 제 같이 사는 동생이 맨날 제가 그 볼 때마다 되게 한심하게 봐요. 한심하게 봐요. 네. 동생은 막 우주 다큐 너무 너무 재미없어요. 우주 다큐 아니면 막 동물 다큐 맞아. 이런 거 봐. 자연, 기후 변화. 네. 그래서 야씨 뭐 보는 것도 활동이야. 난 싫래. 다행이다.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어서 나 좀 비슷한 사람. 또 그게 약간 인류학적인 어떤 그럼요.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짝짓기. 맞아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네. 얼마나 인간 세세하게. 탐구. 그래. 나는 솔로는 저 요즘엔 좀 못 봤는데 원래는 저도 좋아했거든요. 네. 인간 탐구 느낌이라서. 인간 탐구 맞아요. 느낌이야. 연애가 아니야. 왜 맞아요. 저들은 저렇게 행동할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맞아. 저게 성공으로 갈까? 실패로 갈까? 저 자막은 왜 저렇게 달았을까? 무슨 느끼하고. 그냥 궁금해. 저 사람은 저게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어, 건가? 그렇지. 맨날 이런 생각하면서 왜 맞아요. 저렇게 하지? 맞아. 저게 진짜 성공하고 싶은 건가? 뭐 이게 그러면서도 너무 의문이야. 만약 내가 저 안에 들어간다면 나는 과연 이렇게 과연. 되는 거지. 과연 욕을 먹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누리님은 뭐 봐요 요즘에? 저도 요즘에 저 TV를 본 게 없어요. 집에 가면은 이런 영상 콘텐츠를 계약하고 나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근데 본 게 저는 그걸 봐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재밌죠. 여자가 축구하는 프로그램. 네, 재밌어.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저도 막 뭔가 깊이 생각하고 막 이런 콘텐츠들 좀 많이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보고 그냥 웃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짝짓기 프로그램 다시 시작하시고 지금 나는 솔로 돌싱편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돌싱편은 또 네. 재밌다 그래갖고 좀 네.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직까지는 매운맛이 좀 덜해서 없어요. 저번 돌싱편은 좀 재밌었는데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지만 언니들 그 인류학에 대한 관심 있으신 분들 나는 솔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솔로 얘기만 하다가 진짜 낸골딘 얘기할 건데 갑자기 나는 솔로 얘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어맞추기.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202화. 저희가 지난주에 약간 궁금해 하시라고 말을 다 안 해드렸는데 낸 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 사태. 이게 오늘의 영화입니다. 다큐멘터리고요. 저는 작가님 통해서 이 영화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낸골딘 다큐멘터리가 극장에서 개봉을 했다더라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 작품을 보지는 못했고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을 통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제대로 보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지난주에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였는데 이번 주에는 낸골딘의 다큐멘터리를 준비하셨을까요? 와, 그러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를 제가 엄청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일단 낸골딘이 제가 올해 영화관에서 3번을 이렇게 찾아가서 보고 3번 다 눈물을 펑펑 쏟게 만들었던, 그리고 저에게 되게 어떤 영향들을 되게 많이 준 영화여가지고 이거를 소개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사실 어떤 작품이나 이게 책이든 사진이든 혹은 영화든 개개인의 그러니까 독자들 혹은 뭐 관객들의 어떤 시기와 이 작품이 만나는 게 이렇게 또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인연을 되게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소개하면은 제가 집회노동 이제 8년 차 돼가는데요. 작년이었던 7년 차에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건 촘촘하게 저는 특히 이제 논픽션을 쓰고 촘촘하게 쓰지 않으면 너무 추상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계속 촘촘하게 사고하고 촘촘하게 쓰고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령 제가 그 당시에 누군가로 인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 사람을 욕할 수 없잖아요. 그러네. 너무 욕하고 싶은데 근데 일기장에도 사실은 그걸 더 이상 못 쓰게 된 어떤 순간이 됐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좀 되게 답답하게 느껴졌을 때 처음으로 제가 지필 휴가를 내겠습니다. 나 방학입니다. 라고 편집자님들한테도 말한 다음에 사진을 왠지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진을 류한경 작가라고 이제 있는데요. 그 한경의 수업에 들어가서 처음 발표가 그거였어요. 나는 그동안 어떤 사진을 찍어왔는가를 한번 돌아보게끔 만드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진 작가를 좋아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얘기할 때도 되게 재밌었어요. 사진을 항상 아이폰이나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이렇게 많이 찍어왔는데 주로 행복한 순간들 에 저는 담아왔다는 걸 알게 돼서 나는 글과 사진은 되게 반대였구나. 글은 되게 힘들었던 순간에 많이 쓰게 됐던 것 같은데 사진은 아니네? 막 이런 걸 또 반추하게 된 것도 되게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작가를 물어볼 때 제가 사진을 전혀 몰라서 작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 좀 해달라. 근데 한경이 저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제 키워드가 주로 변태 뭐 섹슈얼리티 혹은 뭐 어떤 금기 이런 어떤 것들, 사회운동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걸 아니까 그때 한경이 승은은 한번 낸골딘을 봐보세요. 낸골딘의 작품들을 봐보세요 라고 했고, 어머나. 그 다음 과제로는 낸골딘 작품들을 모작해보는 거, 내가 따라서 찍어보는 너무 거. 괜찮다. 그런 과제를 하면서 낸골딘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의 삶과 그가 찍은 작품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 제게 확 오는 거예요. 사실은 언어를 피해서 갔는데 사진이라는 또 다른 언어를 배운 느낌이어서 그것도 되게 새로웠고요. 사진을 통해서 막 이렇게 저의 감정이나 글로 차마 표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디테일들이 찍힐 수 있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안전하고 좀 좋게도 느껴지는 거예요, 당시에 저는. 네. 그래서 낸골딘의 팬이 되었었는데 마침 올해 이제 딱 개봉한다는 걸 듣고서 나 무조건 봐야 된다. 봄에 개봉했었나? 네. 그래서 달려가서 봤는데 뭐야, 너무 눈물 버튼을 너무 누르는 거예요. 작가님의 미래의 모습 같기도 해요. 이거 너무 영광이고 부끄럽습니다. 더 제가 분발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낸골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 영화를. 왜냐면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작가님하고 뭔가 묘하게 비슷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낸골딘 작가가, 사진 작가가. 이 낸골딘 작가도 어릴 때부터 자기의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사회에 대한 자기의 시선을 사진으로 기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진 작가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일상에서 시작한 작가거든요. 이거 홍승우 작가님 같은데. 그리고 그 사진을 기록하는 방식도 되게 솔직해요. 맞아요. 너무너무 솔직해요. 진짜 솔직하더라고요. 네. 이 낸골딘 작가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진 소재를 자기 일상에서 찾아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 있었지 싶을 정도로 되게 귀한 분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홍승은 작가님이랑 되게 많이 닮아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닮고 싶네요. 많이. 그게 저의 첫 번째 감상이었고 두 번째는 참 영화가 느린데 느리지 않다? 그런 느낌? 되게 느리거든요. 소리가 안 나오고 사진만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저는 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중간에 비는 오디오가 없어요. 진짜 계속 끊임없이 나레이션이 나오고 끊임없이 인터뷰가 나오고 끊임없이 막 효과음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 다큐멘터리는 되게 정적인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는 절대 정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엄청나게 동적인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작부터 끝까지 뭐지 하면서 계속 집중해서 봤던 그런 다큐였고 낸골딘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도 저는 이 작가도 모르고 이 이제 영화도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작가님 덕분에 되게 좋은 작품을 봐서 진짜 안 그랬으면 제가 안 봤을 것 같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진 작가잖아요. 근데 제가 사진에 대해서 진짜 몰라요. 그리고 뭔가 사진 전을 봤을 때 뭔가 크게 어떤 호기심이 일거나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보면서 이분이 이제 중간중간에 자신의 작품을 슬라이드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좀 느낌이 색다른 거예요. 네. 근데 약간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음악이 그 음악과 함께 이 사진을 보니까 되게 강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때 이런 사진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겼고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리고 약간 이 처음에는 이 제목이 너무 강렬하고 맞아.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다 보고 나서 정말 이제는 좀 일상에서 시작한 예술 작품들이 좀 점차 많아지기는 하는데 이분이 했을 때는 되게 그런 게 없었던 시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 약간 되게 저도 낸골딘이라는 작가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이 많이 생겼고 사진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약간 좀 궁금해졌어요. 나도. 왜냐면 원래 정말 관심이 없었던 분야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전달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약간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돼서 너무 이제 저는 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이 영화가 되게 흥미롭게도 베니스 영화제가 90년이 넘었는데 이 90년이 넘는 그 베니스 영화제 역사상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두 번째로 황금사자상을 수상을 했대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고 이 외에도 유수의 영화제의 호평을 받고 주목을 끌었거든요. 어떠세요? 이 이유가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왜 구해주세요 이 눈빛인 거죠? 작가님 지금? 저는 또 이런 이름에 또 이런 수상했다 이러면 또 되게 약간 관심이 가가지고 있어 보이잖아. 있어빌리티. 막 동기가 막 부여돼 막 이 작품 막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 건가 봐 하면서 근데 보니까 되게 개인의 어떤 이야기에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그 개인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어떤 사회의 그런 구조나 소수자들의 문제까지 닿게 하고 그 본인 작가도 직접 행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실천이나 관심을 끌어낸 그런 측면에서도 좀 좋은 것 같고 또 뭔가 제가 얼마 전에 그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원래 자기계발서를 잘 안 읽는데 이제 그걸 어쩌다가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뭐지? 모든 예술은 자서전이다? 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문장이 되게 와닿았는데 이 낸골딘의 이 작품이 딱 그거에 들어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서전 같았어요. 자신의 삶 자체가
인데 이 영화가 근데 그거 되게 이게 예술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훌륭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해주세요의 눈빛을 보냈던 작가님도 비슷한. 예, 저도 비슷하고요. 저는 사실 짝짓기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뭔가 볼 때는 그거를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땐 재밌게도 제가 마음에 들면은 그 작가와 출판사와 이런 거 되게 관심 있게 막 찾아보거든요. 다른 작품도.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걸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이나 어떤 이런 상 받은 것도 네. 여기에서 조 감독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제가 좋은 정보를 또 가지고 왔네요. 근데 아마 다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작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회적인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큰 작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을 또 집중해서 감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감독과 영화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해볼까요? 네. 저 감독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 검색해보니까 로라 포이트라스? 라는 감독이더라고요. 네. 이 감독님이 그래도 저는 조 감독님 덕분에 이제 이 감독의 필모를 이렇게 조금 보게 됐는데 다큐 영화를 이제 많이 찍기도 했고 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들을 담는 거에 되게 관심을 가져왔던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작도 저는 이름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한 것들도 꽤 있고 그래서 계속 투쟁하는 존재들을 담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낸골딘을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기억해 주십시오. 로라 포이트러스. 네. 그리고 영화 이제 낸골딘 모든 아름다움과 유혈사태 이 영화는 정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거랑 같게 낸골딘이라는 한 사람의 예술적인 어떤 그 자취? 근데 예술적이라는 걸 빼도 그냥 살아왔던 삶의 자취와 또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그 53년생이잖아요. 네,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가 뭔가 목소리를 내고 조명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참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사진이라는 매개와 그의 이야기와 어떤 동료들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엮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했어요. 작품이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좀 나눠서 봤거든요. 첫 번째가 오피오이드, 그러니까 마약성 모르핀과 같은 물질이죠. 이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사람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이 낸골딘이라는 작가의 예술과 삶. 그리고 세 번째는 에이즈. 그러니까 이미 너무 지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80년대 에이즈로 고통받았던 낸골딘의 동료들의 모습들이 너무 여과 없이 사진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이것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저는 이 다큐멘터리에 담겼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야기 이 세클러 가문이 주도했었던 미국의 오피오이드의 위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대한민국이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미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제약회사와 그 정치권과 그리고 의사들이 서로 결탁해서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되게 해로울 수 있고 중독될 수 있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오피오이드를 처방을 해주고 그거에 중독되어서 죽음까지 맞게 되는데도 결국에는 이 낸골딘과 그 투쟁하는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그 그녀와 그리고 이 PAIN 페인이라는 단체의 투쟁 활동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았었거든요. 이 사건들은 또 어떻게 봤고 이 기록의 과정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는 과연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없는 일인가? 없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약들만 해도 그러니까 의료 권력이라는 게 어마무시하잖아요. 여전히. 그 안에서 제약회사들과 그
이익을 취하고 있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가령 디에타민이라고 하는 그 나비약이라고 불리는 거 그것도 네 다이어트 약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중독되거나 그걸 먹다가 되게 힘들어지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는데도 여전히 뭐 그걸 처방을 하고 있고 네 처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의사들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프로포폴 관련된 것도 네. 얘기가 많잖아요. 수면 어떤 마취제 전신 마취 그거를 그쵸 마취를 하는데 의약품처럼 사용을 하지만 그게 약간 마약 어떤 마약에 중독되는 그런 과정 만드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거대 제약회사와 어떤 자본주의와 정부와 어떤 그 의료 권력과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그게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처럼 절대 보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몰랐네요. 아니요. 이 과정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약을 안 먹어서 그런가. 아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인 게 10년 동안 5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 너무 놀라워서 저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이거를 계속해서 팔고 처방을 한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그래서 저 더 크게 다가왔었나 봐요. 그게. 저도 아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목숨과 이 삶을 그냥 짓밟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약에 중독되었다 하는 중독자들에 대한 인식은 약간 저 사람이 약간 뭔가 좀 당당하거나 아니면 뭐 의지가 없거나 막 이런 식으로 보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아파서 치료를 받으려고 해서 갔다가 약을 3번 드세요 해서 약을 먹었는데 중독이 된 거잖아요. 하룻밤새도 중독이 되고 말았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치료를 받으러 가서 약을 그래서 먹었는데 중독이 돼버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살아있는 동안 계속 약을 먹고 견디고 약 먹고 이것만 반복하고 살아있는 기간에도 삶이 없고 그러다 결국 죽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 그 엄청 강력한 마약을 그냥 의료용으로 처방하게 그렇게 둘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한 사람도 그러니까 세클러 가문이죠. 그래서 진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이런 걸 다 하는구나. 이게 정말 새삼스럽지 않으면서도 참 이런 걸 알게 될 때마다 굉장히 새삼스러운. 네. 그래서 되게 뭔가 착잡했어요. 뭔가 어떻게 이러지? 약간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이게 세클러 가문이 그러니까 되게 부유한 엄청난 자본을 축적한 그런 그룹인데 그 중에서 하나의 이제 계열사처럼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제약회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제약회사에게만 그 문제를 다 뒤집어 씌운 거죠. 사실은 그 모기업이 세클러 가문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들은 또 심지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그 다양한 박물관과 전시관에 그러니까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해서 이미지를 엄청나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세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상 그들이 하는 일들을 들여다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들여다보면. 그러면서 낸골딘이 어떻게 이 오피오이드에 중독이 되게 됐느냐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원래도 마약에 중독이 됐었죠. 네. 이 사진 작가가, 이 낸골딘 작가가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었다가 이제 마약을 끊고 그러면서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힘드니까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받아서 먹다가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처방된 약만큼만 먹다가 다음엔 2배, 3배, 심지어 하룻밤 사이에 10몇 알 한 통을 털어서 먹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가면서 아니 나는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이렇게 중독이 돼버리고 당장 내가 숨이 멎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돼버린 거지? 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약을 어디에서 만드는 것인가를 타고 올라가 보니 이 세클러 가문에서 만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거기에 대한 저항 운동을 하게 된 이야기가 처음과 중간과 끝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골자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리고 성공도 하죠. 그런데 통쾌하지만은 않은 게
영화의 마지막까지 가서도 그냥 그 제약회사는 폐업을 해버리거든요. 그냥 폐업을 하게 되면 세클러 가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회사만 문을 닫으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법이 그들을 좀 도왔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과정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그 영화 안에서 좀 그 과정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상황들을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투쟁의 과정에서 이제 동료들과 함께 그 오두막 같은 집에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는 잘 안 됐을 때 같이 한숨 쉬고 또 다른 막 커다란 미술관들이 막 걔네들 안 봤는데 후원 안 받는데 이러면 되게 기뻐하고 그런 순간순간들 그리고 그 약통을 막 집어 던지는 집회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그 맞아요.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술 진짜 따로 없다 막 이런 생각을 새삼 하게도 됐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세틀러 가문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계열사들, 회사들, 자회사들, 어떤 그 임원들을 줌으로 재판 과정이 저도 그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그쵸? 네. 그들에게 막 그러잖아요. 보고 있습니까? 화면 똑바로 보세요. 맞네. 막 얘기하면서 원래는 그들은 되게 광고라는 것 그리고 다른 형태로 계속 말을 일방적으로 수직적으로 내리꽂는 존재들이었는데 걔네가 이제 들어야 하고 그게 유가족들이나 활동가들이 뭔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닥치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 순간들이 너무 저는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를 방패 삼아서 그런 돈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일이야 너무 흔하죠. 흔한 일인데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그들을 어쨌든 그 재판대에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라지? 법원 명령 중에 피해자들의 말을 경청하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고 걔네가 이제 어거지로 온라인 재판에 서게 되죠. 어거지로 세우게 되죠. 그 전까지는 돈을 발라서 자기들은 이 상황을 아예 겪지도 않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운동이 커지고 나니까 이제 얼굴이라도 비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듣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얼굴을 보여라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는 장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통쾌해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좀 되게 전 그 표정이 그래서 얼굴을 비추고 있는 걔네의 표정이 참 또 화가 났어요. 나도. 그러니까 그 무표정.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어떠한 감정도 드러내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표정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으라고 해서 있긴 한데 나는 아무 책임 너희의 없어. 그런 당연히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진짜로 듣지 않는다는 건 너무 이제 당연했는데 그래서 너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표정도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뭐 뻔뻔하거나 특별히 악랄한 표정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이 상황이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너무 저는 그 표정이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약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 무표정을 보는데 그러면서 또 약간 그런데도 그 피해자들은 어쨌든 가해자를 앞에 두고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그것에라도 위로를 받는 게 맞아요. 느껴지지 않아? 만족을 맞아요. 받아야 하는 만족을 해야 하는 그 지경이 그 지경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피해자들은 이런 거에도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얘네를 이것에 세우기까지도 힘들었던 거죠, 사실. 근데 이제 세워서 내 말을 듣기라도 이제 하게 하는 실제로는 안 듣는다는 거 알겠지만 그 사람들도 그래도 그렇게까지라도 되는 것에 이 만족해야만 하는 이 현실에 또 좀 짜증이 났습니다. 네. 와, 그게 그 장면이 그거거든요. 이제 그때가 아마 코로나 시기여서 재판장에 모여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고 온라인 줌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니까 각자의 공간에서 소송을 건 사람들 원고죠. 원고와 피고가 한 화면에 온라인 줌으로 만나서 심지어 그 판사도 온라인 줌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원고 중에 아들을 잃은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말을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그 재판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 감정을 주체를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그게 공감이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게 내 아이의 생명을 뺏을 수도 있는 그런 약을 처방을 할 수 있고 이게 10년 동안 5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걸 알면서도 이 회사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걸 알면서도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그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 느껴지고 하니까 그 장면에서 저도 약간 눈시울이 진짜 붉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도 저는 낸골딘을 주목해서 봤던 게 낸골딘이 이 페인이라는 그 단체에서 같이 박물관, 전시회장에 가서 뭐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되게 유명한 박물관들 다 찾아가면서 세클러 가문의 돈을 받지 말아라라는 캠페인을 벌이는데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 낸골딘이 엄청 긴장해 있어요. 긴장이 있어서 나 좀 떨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이 손을 꽉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심호흡을 하고 나서서 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목소리가 떨리고 그리고 이 줌으로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 뭐 판사들을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엄청 떨어요. 엄청 긴장된 모습을 보여요.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떨리지만 나는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해야 바뀔 수 있으니까 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낸골딘이 그렇게 떨면서도 앞에 나서서 계속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너무 멋있는 거야. 심지어 마지막 장면까지도 이제 결국에는 많은 박물관에서 이제 기부를 받는 거를 거부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들이 승리를 맛보는 물론 모든 게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런 모습에서도 그래 이렇게 할 만큼 했다 정말 고생했다라는 느낌이 느껴져서 전 낸골딘의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멋있게 다가왔어요. 그러다 보니 낸골딘의 삶과 예술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낸골딘의 어린 시절 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작가님 기억나십니까? 네, 그 되게 엄청나게 보수적인 모부 그리고 언니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중심으로. 네, 언니가 계속 그 모부의 어떤 특히 어머니의 어떤 그 투사 이상한 어떤 그것으로 인하여 언니가 막 정신병원에 계속 입원하게 되고 강제 입원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언니가 자살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서사가 이제 서서히 계속 나오고 그거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어린 낸이 어떻게 자기의 길을 또 계속 언니를 품고서 그 언니의 부재를 품고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진을 찍게 되었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정말 남일같이 안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린 시절의 모습과 그리고 낸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나에게 사진은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사진을 찍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그 상실감과 어떤 슬픔에도 이것을 계속 통과하면서 그걸 찍는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어린 시절의 경험들, 언니 막 이런 게 계속 맴돌았어요. 심지어 그 언니를 생각하면서 작품도 만들거든요. 자매, 성인, 그리고 무녀라는 작품을 만드는데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한 거야. 그 언니가 죽음을 이제 선택을 하죠. 네. 자살을 하게 되는데 그 자살을 선택한 게 선로였어요. 기차가 오고 가는 선로인데 그 선로에 가방을 한쪽에다가 버려놓고 기차가 오는 걸 보고 그 앞에 누워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죽음을 맞게 된 건데 그 기찻길을 찾아가서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요. 심지어 그걸 작품화 하거든요. 와,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작품으로 이게 사실은 되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너무 생각만 해도 되게 끔찍하고 떠올리기 싫은 기억인데 이걸 작품으로 만들거든요. 언니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뿐만 아니라 사회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작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걸 작품으로 만든 거죠. 이러한 작가의 기록에 대한 관점 이런 건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는 그 언니의 이 개인의 이야기가 사회에도 중요한 이야기라고 본 관점에 당연히 동의를 많이 하고
그게 그거잖아요.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들일 텐데 사실 우리 개인의 어떤 삶이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서 정말 그것이 개인에게서만 시작된 것이 얼마나 될까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2024년에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저 다른 막 어려운 나라에서 막 이슬람 국가에서 태어났거나 뭐 다른 조선시대에 태어났거나 하면 제 삶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랑. 아, 그렇죠. 많이 달라졌겠죠. 네. 그러니까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삶이나 행복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것들 중에는 사실 이미 사회에서 결정된 그런 구조나 이런 게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언니가 보면은 그런 되게 보수적인 그런 이제 부모로부터 막 자라고 막 고아원으로 보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이 아니라 처음에는 보낸 데가 고아원으로. 그러니까 언니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또 언니는 보니까 이제 여성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성적 지향이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건 인정도 못 받고 자꾸 자기 자신이 아닌 채로 살기를 강요당하면 사람이 좀 온전하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제정신으로. 그러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언니가 이상해서가 아니고 그 사회가 자꾸 언니를 가두니까 그리고 사회뿐만 아니고 가까이 지내는 집에서 자꾸 언니를 가두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좀 인정받지 못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고 힘든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에서 생각해봐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언니를 표현하면서 그녀의 반항은 내 반항의 시작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게 단지 가족이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여성이 이 시대에서 어떻게 또 계속 밀려나게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내준 것. 그리고 그게 언니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내레이션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딱 그 얘기 나오잖아요. 기록된 고통과 그리고 현실 속에 지금 살아가는 어떤 고통. 근데 기록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깔끔하게 어떤 사진이라는 형태로든 이렇게 막 정리가 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상실감과 그 부재에 대한 어떤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내 삶은 또 계속 버텨야 하는 악취들과 다양한 것들을 막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도 너무나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쓴다고 혹은 사진을 찍고 뭐 낸처럼 막 되게 유명한 사진작가가 되고 그렇다고 해도 결국에 구멍이 난 자리, 누군가가 사라진 그 자리를 경험한 내 구멍들, 내 안에 있는 구멍들을 메우기는 되게 힘들고 그쵸. 우리는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의 언어로 뱉어낼 수 있지만 결국엔 그 구멍을 안고 계속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라는 게 저한테도 되게 위로가 됐고 계속 뭔가 기억에 남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런 기록들, 이런 작품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또 위로가 되고 나와 비슷한 이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에서 또 힘이 되기도 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만큼 되게 이런 사진 작품들, 이 기록들이 되게 큰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좀 낸 골딘의 그 작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낸 골딘이 언니가 죽고 나서 아예 보니까 여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해서 나와서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 아동 보호국? 아동 보호국 같은 곳에서 감찰이라고 해야 돼? 아무튼 잘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를 나와서 조사를 계속 하잖아요. 사회복지사들이. 그때 언니의 죽음 이후에 이 낸도 집에서 부모와 함께 지내면 언니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내려서 떨어뜨려 놓거든요. 그래서 위탁가정에 전전을 하게 돼요. 근데 위탁가정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다른 위탁가정으로 옮겨가고 하다가 히피 학교가 그때는 되게 신기했어. 아무튼 히피 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 히피 학교는 되게 자유로운가 보죠. 뭐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게 하나도 없나 봐요. 히피 학교에 들어가면서 카메라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가장 친했던 데이비드라는 남자친구를 사진으로 찍게 되는 그런 기록에서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작품들이. 그래서 자기와 친구들의 삶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게 되는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내 작품 중에, 내내 기록 중에 가장 좋았던 작품들을 좀 같이 나눠볼까요? 저는 낸이 이제 그 타인을 찍는 거, 동료들을 찍는 것도 기억에 남지만 또 자화상도 많이 맞아요. 찍잖아요. 딱 꽉 다물 입술이나 막 이런 것들 이제 막 찍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폭력, 교제 폭력을 당하고 맞아, 너무 왼쪽 충격이었어. 눈이언가를 그 남자가 그러니까 카메라를 찍는 걸 알고서 오히려 그 눈을 공격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소름이었는데 그렇게 퉁퉁 부은 멍과 빨간 눈동자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정면으로 응시하고서 찍은 그걸 작품이라고 딱 꺼냈을 때 그걸 내가 작품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딱 그 사진을 봤을 때 진짜 다양한 감정이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험들이 통과하는 거니까요. 네. 그 작품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어떤 피해의 경험을 남기는 경우에는 그게 대부분 누군가로 인해 찍혀지잖아요. 증거물 같은 걸로. 근데 내는 그 다른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예전에 다른 이제 이혼을 했다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남자에게 의자로 이렇게 맞아가지고 근데 그 엄마가 스스로 찍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 몸을 수치스러워해서 절대 찍지 못하는데 어떤 또 다른 남자가 엄마의 그 피 멍든 엄마 자고 있는 모습을 저한테 문자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또 한 콩가루 하기 때문에 네. 고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고소한 이야기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서 저는 그때 그 사진을 차마 버리지도 못하고 그 어떻게 소화하지도 못하고 그냥 제 사진첩에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낸골딘의 그 사진 자기의 폭력 경험을 딱 정면으로 찍은 사진을 본 다음에 처음으로 엄마의 멍 사진을 제대로 직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때 엄마는 어떤 서사를 통해서 어떤 사랑과 폭력과 어떤 이 사이의 무언가를 통해서 이렇게 찍혔구나. 엄마가 만약에 자기의 상처를 낸처럼 찍을 수 있었다면은 어땠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되게 하게 되면서 저한테는 그 사진이 주는 의미가 되게 다양하게 막 있었던 것 같아요. 사진은 나 그동안 되게 웃는 얼굴이나 막 이런 것 기록하고 싶은 순간들만 남겼는데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빈 침대 같은 것도 내내 사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강간인지 합의된 건지 헷갈리는 그 모든 순간들에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었다면 사진이라는 걸로 그랬다면 그것들은 어떻게 또 해석되고 나에게 다시 읽힐까 보일까 이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이 확 마음에 좀 닿았었어요. 저는 그 자기와 친구들의 섹스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욕망 덩어리라 했잖아요. 저도요. 너무 좋아했어요. 욕망 글쓰기 지금.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막 성기가 직접 나오고 그런 적나라한 사진들은 약간 한국에서는 누가 몰래 찍는 그런 느낌으로 막 관음의 느낌으로 관음의 느낌으로 찍고 막 악용되고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가 친구들을 막 그렇게 찍어주고 그다음에 그거를 막 작품으로 낼 거니까 나도 찍어야지 해서 해서 자기도 찍고 막 그런 생각들이 이제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 약간 그게 되게 좋지 않았어? 다른 사람을 찍을 거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그 프레임 안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찍잖아요. 그래서 찍는데 그런 사진은 우리가 막 보통 이제 막 그런 사진들 보면은 뭔가 좀 불쾌한 느낌이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한국 막 그냥 몰래 찍은 사진들에 드는 불쾌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근데 그 느낌이 아니고 똑같이 이제 그런 벗은 몸과 이런 막 맞닿아 있는 사진인데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이 낸골딘의 사진에서는. 그래서 그게 되게 그러니까 어떤 시선으로
그걸 찍느냐에 따라서 맞아요. 이렇게 섹스나 몸이 닿아 있거나 막 그런 성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느낌을 되게 주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굉장히 낸골딘의 삶에 있어서 섹스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성적 욕망에 대해서 가감없이 좀 드러내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 되게 멋있는 그 시대에는 좀 금기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네. 그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유쾌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웃겼어요. 그 뭔가 이제 작품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막 보여주러 다니잖아요. 자기 사진을 갤러리에 보여주러 다닐 때 사진 더 가지고 와봐 이러니까 한 개 짝 가지고 가는데 이거 못 옮기니까 택시기사 거길 빨아주고 옮겨달라고 했죠. 이러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빵 터졌어요. 이렇게 유쾌할 수가 막. 맞네. 사실 그거를 되게 불쌍하게 말하면 불쌍하게 말할 수 있잖아. 저는 네. 돈이 없어서 그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막 이런 느낌이 아니고 너무 유쾌하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 약간 맞아요. 성노동에 대한 시선도 맞아요. 맞아.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을 좀 깨주는 부분이 있었다. 그죠. 생각해보니까 필름 사려고 네. 팬티 입고서 뭐 빵댕이를 그쵸. 흔들었다. 근데 그 흔드는 모습을 또 기록으로 남겨서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얼마나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근데 막 되게 유쾌하게 또 담아냈어요. 막 또 말도 담담하게 하면서 약간 네. 그렇게 약간 유쾌하진 않더라도 약간 되게 담담해. 담담하게 말하고 너무 담담하게 말해서 저는 빵 터진 것 같아요. 택시기사 얘기 나올 때. 택시기사랑 필름 사는 빵댕이 흔든 얘기? 너무 담담하게 아니 그 얘기해서 유머가 있다니까요. 유머가 있었어. 작가님이 유머가 있어. 맞아. 그래서 되게 되게 그랬어요. 신선했어요. 그 목소리도 되게 허스키해서 멋있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보면 사진 그 섹스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성애로 보이는 관계 안에서는 뭐 사랑도 느껴지기도 하지만 되게 그 관계가 끝난 후에 뭔가 한쪽은 누워있고 한쪽은 막 하고 이 뭔가 장면도 있었구나. 네, 사랑과 그래. 또 어떤 열정과 같이 따라오는 어떤 허무, 공허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표현이 막 되는데 맞아요. 또 재밌는 게 게이나 레즈비언으로 보이는 커플들의 사진, 섹스 사진은 또 되게 거기에서도 공허가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되게 아름답게 그 순간에 정말 소통하는 느낌으로 몸이 겹쳐져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진짜 맨이 바라보는 그 감독이 바라보는 그 순간들이 정말 사진에 담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의 관점과 맞아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낸도 보면 바이섹슈얼로 보이던데요. 네. 사실 막 네.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 맞아요. 자기가 끌리는 사람을 모두 사랑했던 맞아요. 그런 인물로 보여지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지점은 데이비드라는 친구를 만나서였거든요. 이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퀴어였죠. 네. 퀴어였고 그리고 되게 예쁘던데요. 네, 외모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되게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나? 되게 아름답더라고요. 아니, 본능적으로 봤을 때. 네. 근데 그 데이비드라는 친구가 1980년대에 이르면서 에이즈로 죽음을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데이비드를 통해서 알게 된 많은 지인들이 있는데 그 지인들과도 되게 가까워지고 친해지잖아요. 근데 그 지인들 되게 친했던 지인들이 하나 둘씩 그 시대에 죽어가거든요. 저는 그냥 에이즈라고 하면 그냥 되게 자유롭게 섹스를 해서 걸리는 병인가 보다 정도로 저는 사실 10대, 20대 때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었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는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은 그들이 죽어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에이즈라는 병이 생기고 에이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데 이것도 약간 그렇게 프레임을 짰잖아요. 이거는 게이들만 걸리는 거잖아. 너네가 문란하게 그렇게 섹스해서 걸린 거잖아. 이걸 왜 정부에 책임을 져달라고 해? 라는 그런 정치권의 목소리.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생명이고 우리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내가 살아갈 권리를 섹스와 연결지어서 보느냐. 이성애자들은 섹스를 안 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이 막 뒤섞이면서 이들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우리에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여기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진 기록으로 다 남아있습니다. 낸이 그 당시에 사진으로 기록을 다 남겨놓고 그녀의 작품들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합니다.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과정은 또 어떻게 지켜봤고 또 어떤 기록들이 기억에 남았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런 오해가 있잖아요. 막
그렇게 쟤네들이 그렇게 문란하게 지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없어. 이런 입장이 지배적인 입장이잖아요. 근데 사진에서 그래서 저는 그들이 정말 그런 섹스가 아니고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모습을 담으려고 작가가 그렇게 그런 사진들이 되게 많았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고 있고 그 표정들, 사랑하는 표정과 사랑하는 몸짓과 그런 성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의 사진들을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도 좀 느껴졌고, 보면은 다 그냥 사람들 생각에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하는 사랑이 아름답고 뭔가 정서적인 것이 그들에게만 있으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들에게도 인간적인 사랑과 정서적인 사랑 이런 것들 진짜로 사랑하는 거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느낌의 사진들이 좀 많았던 게 기억에 남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섹스가 뭐 어때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 맞아요. 마치 앞에서 뭐 필름 사려고 빵댕이 빵 흔들었다 이런 것처럼 것처럼. 섹스가 왜? 그리고 그게 성별이 뭔지가 뭐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섹스를 그냥 삶의 한 형태로 되게 금기시되면 더 밀려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HIV, 뭐 에이즈 관련된 운동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 처음에 말했던 그 페인 그 운동에서도 마약이라는 이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운동적인 접근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한 것은 단지 마약을 끊어야 한다. 막 이런 어떤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페인에서도 계속 그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단지 어떤 깨끗한 몸, 완전 단약을 해서 깨끗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택지들, 그러니까 안전하게 그 약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있어야 하고 단약을 하고 싶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또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은 좀 더 건강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 더 덜 위험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에이즈와 게이 어떤 혹은 성소수자 퀴어 문화와 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고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건 자본이 있는 자들은 되게 안전하고 깨끗한 마약을 쓰고 주로 가난한 존재들, 밀려난 존재들은 되게 좀 위험한 마약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거라고 해도 누가 어떻게 사용될 수 있고 그렇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되게 다른 거예요. 야, 마약 안에서도 자본주의 계급이 나뉘어지네요. 그럼요. 그래서 진짜 이런 것들을 계속 진짜 이렇게 촘촘하게 고민한 흔적이 이 투쟁들에서 보여가지고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좋았죠. 작품을 이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을 전시를 할 수 있게 처음에는 이제 거부를 했다가 나중에 전시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것도 되게 그래 이게 뭐라고 그게 그렇게 정치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기금을 이제 끊어버려서 그 전시관에서 전시를 못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다시 그 기금을 그러니까 목소리가 되게 중요해. 맞아. 이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목소리를 내줘야지 바뀌거든요. 뭔가가 액션이 좀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의 시작점이 됐던 게 어떻게 보면 냉골디의 작품들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네, 그런 점에서 좋았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시대가 바뀌어도 참 소수자에 대한 혐오의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렇게 금기시하는 거는 깨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부분에서 저는 더 커지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지금 진짜 혐오의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너무 서로 다 혐오해. 진짜 A는 B를, B는 C를, C는 A를 다 혐오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기록하고 목소리를 내는 걸로 이런 시선들을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가님? 저는 냉소주의보다는 작은 불씨를 갖고서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연대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기록이라는 활동으로 맞아요. 제
제 역할을 조금은 책임지려고 하고 있고 네. 가끔 집회 나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또 다른 뭐 언니들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추석이었잖아요. 거기서 뭐 진짜 작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라도 그 소사회 안에서 그것도 큰 사회니까요. 그런 변화들을 각자 맡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결국에는 뭔가를 부당하다는 것 그리고 밀려나고 있다는 것 손가락질 당해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어떻게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크고 작은 투쟁을 일상 안에서 벌이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뭐 글이나 뭐 사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사회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구조라고 하는 걸 얘기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구조가 바뀌어야 해라고 말할 때 그 구조는 또 얼마나 넓고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엔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중에 내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그냥 이 정도의 어떤 고민들과 실천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변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기시하는 것들이 왜 금기시 되어 있는지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누리님 욕망 글쓰기 모임 진짜 들어가서 진짜 욕망을 정말 탈탈탈 털어봅시다. 네, 그래요. 같이 가는 거죠? 네. 아니 제가 더 그게 아니고 감독님이 더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저한테요? 저보다는. 두 분 다 오세요. 네, 아마 그래서 작가님의 활동이 되게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쉽게 바라보지 못했던 곳을 좀 바라보고 비추는 그런 시선으로 글을 써내려고 하고 계시니까 그런 글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후전 손택이 그런 말 했거든요. 예술가에게 타인의 고통에 목소리를 들려줄 의무가 있다.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해주실 거죠? 아니 이미 조 감독님과 누리님도 이미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요? 팟캐스트로? 네,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네. 조금씩 네. 우리 같이 해요. 아 진짜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또 청취자분들 저희의 이야기에 좀 공감 귀 기울여 주시고 같이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2주 동안 저희 북신의 살롱과 함께 하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제가 말을 많이 해야 될까봐 처음에 약간 긴장하고 부담도 됐거든요. 근데 전 두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아, 진짜요? 저 서사변태잖아요. 누리님은 왜 어떤 맥락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되게 재밌다. 조 감독님, 욕망 글방에서 보고 싶다. 욕망 글방에서 보고 싶다. 그래서 진짜 제가 좋아했던 것을 어떻게 또 보셨을지 혹은 제가 썼던 것이 어떻게 닿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여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요. 이 방송을 들으실 언니들의 반응 혹은 어떻게 닿을지도 가늠이 안 돼서 더 궁금하고 서사변태로서 너무나 욕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네. 방송이 좀 승승장구해가지고 좀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하면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텐데 그러게요. 아이고. 너무 느리다.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거 아시죠 작가님? 저희 그 나오신 작가님마다 이렇게 저희 다단계처럼 한 분씩 이렇게 연결해주고 계신데 작가님도 이제 좀 마음의 준비를. 아니 그 전 편 보니까 도우리 작가님 얘기 나왔었던데요. 그렇죠? 네네네네. 완전 개인적으로 막 알고 이런 건 아니지만요. 네. 작가 노조 준비위원회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머나. 그래서 도우리 작가님. 진짜요? 잠깐만. 그죠. 저희가 좋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작가님이 네. 이제 한번 슬쩍 툭 하고 던져주시고 만약에 되면 꼭 저희 살롱에 출연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너무 좋아요. 작가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해줘서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너무 감사하고요. 작가님 다음에 꼭 그 안희재 작가님이랑 같이 식사 한번. 너무 좋아요. 저도 같이 식사하고 싶어요. 진짜. 홍대 괜찮으십니까? 너무 좋고요. 네. 희재도 욕망 덩어리. 그래? 여서 우리 욕망 글쓰기 한번 모여서. 작가님이 좋아요. 미처 못했던 욕망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저희가 자리 한번 조만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체력 잘 키우고 계시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 주 방송으로 찾아올 텐데 다음 주에는 최은영 작가님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가지고 저희 녹음이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방송도 들으러 와주시고요. 책 꼭 읽고 오세요. 구매해서 읽고 오세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고 여기서 언니들과 작별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